독광전충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동도를 돌아보면서 이젠 선착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과 이어진 이 몽돌 해변에는 우리가 결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들이 아직 둘이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예로부터 이곳 몽돌 해변은 배들이 오면 닦던 곳이고, 그리고 독도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가장 약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이죠. 때문에 많은 비석들이 이제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울릉군하고 경상북도에서 이곳에다가 독도관리사무소를 세우고자 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조형물, 즉 비석들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영토비입니다. 이 화강암 비석에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표라고 이렇게 한문과 한글로 병기해두고 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지게 된 연유는 그렇습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와 메가드라인을 개성해가지고 1952년 1월 18일에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즉 이승만 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자 일본은 외교 문서와 구설수를 보내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이 독도에 들어와가지고 동도 해변에 있던 대한민국 영토 표석을 철거해버리고 일본령이라는 표목을 설치하는가 하면 급기야 우리 어민을 억류하는 일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요, 5월달입니다. 5월달에 들어서는 일본 해상보안본부 관용선이 이렇게 무단으로 독도를 침범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제 해군 함정을 독도에 파견하고 7월 들어서 국회에서는 독도 침해 사건에 관한 대정부 건의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9월달 24일에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계 간 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당시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백안성 내무부 장관에게 독도 영토 표석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무부 장관은 다시 독도를 행정 관할하고 있는 도인 경상북도에 영토 표석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표석 건립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외무부와 내무부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면담 협의회를 여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석은 내무부 장관이 지시한 청량표는 조선토지 청량표령에 규정된 청량표가 아니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내에 천명할 수 있는 유형적인 증거로서의 표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일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953년 11월 20일 건립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 적혀 있는 당시의 어떤 문서들을 볼 것 같으면 행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선박 운행이나 그리고 경비 조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중앙당국이 설치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함으로 우선 경상북도에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표석의 표문은 한글로 한다고 확인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1m 20cm 정도의 영토표석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고심을 했는가. 중앙정부가 지시하면서도 경비 조달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허약하는가, 참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한글로 비석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공식한 것을 볼 때 당시 해방 후의 사회상을 보는 것 같아 섭섭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란 것이 실제 사업하는 동안의 과정에 당시 공식 문서, 복명서 등의
것을 보면 참으로 비애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당시에요, 소요 경비를 산출한 항목을 보면 옮길 때 이렇게 비석을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살가만이 있죠. 살가만이 대금이 500환입니다. 그리고 밧줄, 즉 새끼, 손으로 꾼 새끼겠죠. 그 새끼까지 150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가마떼기라든가 새끼라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알아먹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500환이라느니 환이란 돈 단위라는 것도 아마 까마득히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에 글자를 새기고 그리고 자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 등을 해서 총 40만 환입니다. 40만 환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독도에 세우기까지는 진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 긴급 상황 같으면요, 요즘에는 막 서두르면 일주일 안에도 아마 후딱 해치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회의와 지시 그리고 복명 그렇게까지 비석 영토비를 세우기까지 경상북도 내무국 지원이 참 고생한 끝에 1954년 1월 19일에야 이제 표석과 자재를 경비선 직령호라는 경비선입니다. 거기에 싣고 포항항을 출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다가 중간에 파도가 워낙 거세가지고 배를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돌아와서 해양 위에 경상북도에서 울릉군수에게 표석 건립 작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군수는 지금 만드는 비석이 너무 커가지고 독도로 운반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회신을 해온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당초에 높이를 1m 67cm 정도 높이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높이를 1m 20cm로 이렇게 낮추고 넓이도 지금보다 약 40cm 정도 좁게 해가 지금 넓이가 한 50cm 정도 되죠. 그렇게 좁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일행이 1월 26일 날 다시 재출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시원찮았던 배들이죠. 배의 기관이 고장 나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30일 나섰지만은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그리고 도항에는 실패를 합니다. 결국 네 번째 출항을 한 끝에 31일 날 오후에야 울릉도에 도동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가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본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강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이 본토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눈이 왔던가 봅니다, 그때. 그리고 높은 파도로 독도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기다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부산해양경비대는 경비선을 바로 복귀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경상북도 내무국 직원들은 이 영토 표석을 울릉군에 위임해주고 인계해주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이 계속되는 이제 독도 도발에 정부는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1954년 8월 1일에 독도 경비대 초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영토비는 경비대 초소 건립과 함께 1954년 8월 24일에야 울릉군수하고 경찰서장, 독도 경비대 그리고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입니다. 수비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제막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내려오던 것이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단부가 파손돼 가지고 2005년에 다시 보수해가 지금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 시각으로 본다면야 허연 돌덩이 하나 놓는데 뭐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러냐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로 독도에 있는 것들은 이처럼 오랜 세월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자 하고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에 그리고 눈물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말할 때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의미도 알고 들여다본다면 독도는 한층 더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소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독도 영토비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